이게 뭐야? 애기잖아? 예? 이 눈보라 속에 어떡해? 한밤중 산골 오두막 앞 할머니가 발견한 건 그냥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에서만 볼 수 있는 물건을 손에 쥔 채 버려진 아이. 이 아기의 정체가 대체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때는 조선 중엽 한겨울이었습니다. 함경도 두매산골, 눈이 허리까지 쌓인 깊은 산 중에 낡은 오두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불던지 처마 끝 고드름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오두막 안에서 불씨 하나를 지키며 홀로 앉아 있는 노파가 있었으니 이름은 최 씨, 나이 62이었습니다. 최 씨는 젊은 시절 궁궐에서 보모 상궁을 지낸 여인이었습니다. 왕실의 아기들을 손수 안아 키우고 왕자며 옹주며 그 작은 손발을 씻겨주던 여인이었습니다. 허나 궁이란 곳은 꽃이 피면 반드시 시샘하는 자가 생기는 법. 최 씨는 내명부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죄명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저 짐 보따리 하나를 쥐어주고 궁 밖으로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지 어느새 12년이었습니다. 최 씨는 원망도 눈물도 이미 다 말라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불을 피우고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밥을 지어 혼자 먹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살아있다기보다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밤인 줄 알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눈보라가 갑자기 잦아드는가 싶더니 사방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최 씨는 그 고요함이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짐승도 울지 않고 바람도 먹고 온 산이 숨을 죽인 것 같은 그 느낌이 왠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인가 싶었습니다. 그 다음엔 산짐승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그건 분명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아기 소리였습니다. 최 씨는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이 눈보라치는 한밤중에 아기 소리라니요. 속옷을 걸치고 문을 열었더니 살을 애는 바람이 확 들이쳤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소리나는 쪽으로 걸어가 보니 집 앞 느티나무 아래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구니였습니다. 고운 천으로 덮인 바구니였는데 그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밤이었고 불도 없는 곳이었는데 그 바구니 주변만 은은하게 밝았습니다. 마치 반딧불이 수백 마리가 모여든 것처럼 아스라하고 고운 빛이었습니다. 최 씨가 천을 걷어냈습니다. 아기였습니다. 100일이 될까 말까 한 갓난아기가 비단 포대기에 곱게 쌓여 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 최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추운 밤에 떨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최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은 손을 꼬물거렸습니다. 그 손에는 옥으로 만든 놀이개가 하나 쥐어져 있었습니다. 최 씨는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안는 순간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왕실의 아기들을 안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아기들의 무게와 온기와 냄새를 손바닥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최 씨가 이 아기를 안는 순간 이 아이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아기의 몸에서 열기가 났습니다. 한겨울 눈보라 속에 버려져 있었는데도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던 아이처럼 온몸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갓난아기의 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맑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최 씨는 아기를 안고 오두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발이 차지는 않은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포대기 속을 들여다보니 아기는 건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포대기 안쪽에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최 씨가 종이를 폈습니다. 거기에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하늘이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누가 썼는지,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왜 이 깊은 산골까지 와서 아이를 놓고 갔는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한참을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아기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최 씨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최 씨는 불을 더 지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을 지어야겠구나. 아기가 온 날 밤하늘에 별이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 별을 보며 아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별성자의 고을 이자 성이라 불렀습니다. 성이가 3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날도 장작을 패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낭낭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오두막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최 씨가 살그머니 문 앞에 다가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성이가 혼자 앉아 무언가를 읊고 있었습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천자문이었습니다. 최 씨가 한 달 전장에 나갔다가 낡은 천자문 책 한 권을 사온 일이 있었습니다. 글자나 알려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몇 번 읽어준 것이 전부였는데 성이가 그것을 다 외워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최 씨의 손에서 도끼가 떨어졌습니다. 성이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최 씨를 봤습니다. 그 눈에 장난기가 어렸습니다. 할매, 다 외웠어요. 성이가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 씨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3살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말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나이였습니다. 최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궁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비범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나다는 것은 시기를 받는다는 것이었고, 시기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성희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은 너무나 곱고 평화로웠습니다. 최 씨는 이불을 여며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내가 지킨다. 반드시. 성희가 5살이 되던 해, 최 씨는 마을 아래 서당에 한 번도 성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서당을 다닐 때 성희는 오두막 안에서 최 씨가 구해오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이라 해봤자 변변치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몇 푼 주고 산 낡은 책, 인근 절에서 스님이 빌려준 불경, 지나가는 장사꾼에게 얻어온 옛날 이야기책,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성희는 그것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한 번 읽으면 잊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혼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답을 냈습니다. 최 씨가 확인해 보면 그 답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가 밥을 짓다 말고 물었습니다. 성희야, 주역이라는 책 아느냐? 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 스님께서 빌려주신 책 안에 있었어요. 다 읽었어요. 최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역이라면 어른들도, 아니 공부 깊은 선비들도 평생을 두고 공부하는 책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느냐? 성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는데 읽다 보니 그냥 보였어요.
세상 이치가 다 거기 들어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어요. 그날 최 씨는 밥을 태웠습니다. 밥이 타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이는 신동이었습니다. 아니, 신동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최 씨는 그날부터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아이를 세상에 알려서는 안 된다고. 적어도 아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클 때까지는 절대로. 성희가 7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산에 단풍이 곱게 물들 무렵 최 씨 오두막에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랫마을에 사는 박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최 씨와는 가끔 나물이며 된장이며 서로 나눠 먹는 사이였습니다. 박 씨는 광주리에 늦토박을 가득 담아왔고 최 씨는 들어오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성희는 마루 한켠에 앉아 나무 조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성희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최 씨, 이 아이가 네 자식이요? 최 씨는 미리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멀리 사는 조카딸이 형편이 어려워서 잠시 맡겨둔 아이라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 몇 살이냐? 성희가 고개를 들어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친 박 씨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맑고 깊어서 오히려 무한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7살이에요. 성희가 짧게 답하고 다시 나무 조각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성희가 만들고 있는 것을 보더니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나무 조각으로 작은 물레방아를 만들고 있었는데 어찌나 정교한지 어른 목수가 만든 것이라 해도 믿을 만했습니다. 박 씨가 돌아가고 난 뒤 최 씨는 성희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성희야. 네, 할매. 오늘처럼 낯선 어른이 오면 그냥 모른 척하거라. 말도 되도록 짧게 하고. 성희가 최 씨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묻고 싶은 눈빛이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매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알지? 성희가 살며시 웃었습니다. 알아요. 할매가 나를 지키려는 거잖아요. 최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7살이었습니다. 성희가 9살이 되던 해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 고을에 새 사또가 부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름은 엄씨, 본래 한양에서 낮은 벼슬을 하다가 이 두매산골 고을로 내려온 자였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또가 바뀐다고 산골 백성의 삶이 달라진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엄사또는 달랐습니다. 나쁜 쪽으로 달랐습니다. 부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세금을 올렸습니다. 이미 내던 세금에 더해서 없는 명목을 만들어 곡식을 걷어들였습니다. 씨앗으로 남겨둬야 할 곡식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항의하는 자는 동네 어귀에 세워두고 볼기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는 장에 내려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성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 있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최 씨가 짧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성희는 아무 말 없이 듣다가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씨앗을 빼앗으면 내년 농사를 못 짓는데 그러니까 나쁜 짓이란다. 그 사또는 그걸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 하는 건가요? 최 씨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알면서 하는 게지. 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오래된 보따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궁에서 나올 때 몸에 숨겨 챙겨 나온 것들이 들어있는 보따리였습니다. 최 씨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확인하고
다시 곱게 싸서 보따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마루 밑 깊숙한 곳에 다시 넣어뒀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성희가 10살이 되던 해 여름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비가 좀 늦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다가도록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개울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물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또는 그 와중에도 세금을 걷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걷었습니다. 가뭄으로 수확이 줄었으니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였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항아리 속 곡식까지 손을 댔습니다. 최씨 오두막이 있는 산중까지 소문이 올라왔습니다. 마을에서 올라오는 사람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또 찾아왔을 때는 호박이 아니라 눈물을 가져왔습니다. 최씨,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소. 저 사또 놈이 시곡식까지 빼앗아 갔으니 가을에 뭘 걷어요. 최씨가 박씨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성희는 그날 박씨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오랫동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논이 있는 쪽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우물가를 들여다보고 또 하늘을 봤습니다. 최 씨는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궁금했지만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성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매, 산 동쪽 골짜기 있잖아요. 거기 큰 바위 아래에 물이 나는 곳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보았는데 땅을 좀 파면 물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최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냐? 한번 가보면 알아요. 제가 길 안내할게요. 사흘 뒤 성희가 안내한 골짜기에서 마을 남자들이 땅을 팠습니다. 두 길 남짓 파들어가자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물 덕분에 그의 가을, 마을은 최소한의 수확이나마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화근이 됐습니다. 물이 나온 이야기는 금세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하다며 좋아했지만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엄사또의 귀에 전했습니다. 산골 오두막에 사는 노파가 데리고 있는 아이가 가물에 샘터를 찾아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엄사또는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전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몇 살이라 했느냐? 10살이라 하옵니다. 사또가 잠시 생각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10살짜리가 샘터를 찾아? 그냥 우연이겠지. 아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또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마을 어귀에서 장난을 치는 아이들 앞에서 하늘을 보더니 사흘 뒤에 비가 올 것이라고 말했고 정말로 사흘 뒤에 단비가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엄사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서 왔다고 했느냐? 아전이 더듬더듬 답했습니다. 노파가 먼 조카딸에게 맡아 키우는 아이라고만 알려져 있사옵니다. 자세한 내력은 아무도 모른다 하옵니다. 사또가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력을 모른다. 그 말 속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희에게 마을 아이들 앞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지만 아이가 말을 잘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는 마을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랬는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최 씨가 그 소문을 전해 들은 것은 보름이 지난 뒤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 씨가 된장독에 짚을 덮어주다 보니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포졸 둘에 아전 하나였습니다. 최 씨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서서 기다렸습니다. 아전이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사는 노파가 최 씨 맞소? 그렇소. 사또 나리께서 부르시오. 댁이 키우는 아이도 함께. 최 씨는 속으로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아이는 왜요? 그건 나리께서 말씀하실 거요. 어서 준비하시오. 최 씨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희가 책을 읽다가 최 씨를 봤습니다. 눈빛만으로 이미 무슨 일인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가 성희 앞에 쪼그려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아에 가게 됐다. 사또가 부른다. 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 않으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성희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거기 가서 모르는 척해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알겠느냐? 성희가 최 씨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매, 걱정 마요. 그 짧은 말이 어쩐지 최 씨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는 오두막 문을 잠그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마루 밑에 숨겨둔 보따리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야 하나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최 씨와 성희는 포졸의 뒤를 따라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관아는 마을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최 씨가 이 고을에 온 지 12년이 넘었지만 관아 안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건물은 낡았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늙은 회화나무가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고 그 아래 형틀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사또는 대청마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50줄로 보였습니다. 얼굴에 기름기가 흘렀고 눈빛은 작고 날카로웠습니다. 좋은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앉은 자세가 구부정해서 제대로 된 위엄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전과 포졸 몇이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또가 최 씨와 성희를 훑어봤습니다. 저것이 그 아이냐? 아전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사또가 성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성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골 아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내가 샘터를 찾아냈다던데 사실이냐? 성희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냥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을 뿐이에요. 사또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비가 올 것을 알았다던데? 하늘 냄새가 달랐어요. 할머니가 비 올 때 냄새가 난다고 가르쳐 줬어요. 사또가 최 씨를 봤습니다. 최 씨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코가 밝아서요, 날이. 별것 아닌 아이올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또가 턱을 괴고 성희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다. 가봐라. 최 씨가 성희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사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잠깐. 최 씨가 멈췄습니다. 저 아이 내력이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누구냐? 최 씨가 돌아서며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먼 조카딸이 형편이 어려워 맡긴 아이올시다. 부모가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옵니다. 사또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뿐이었습니다. 최 씨와 성희는 관아를 나왔습니다. 산길을 올라오는 내내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해서 문을 닫은 뒤에야 최 씨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희가 최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매, 저 사또 좋은 사람 아니에요.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그리고 저한테 관심이 있어요. 오늘로 끝난 게 아니에요.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희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뒤 이번에는 아전이 혼자 올라왔습니다. 포졸도 없이 혼자였고 복장도 관복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그것이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아전은 마당에 서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그 아이를 관아에서 쓰고 싶다 하셨소. 나리 자제분들 공부를 가르치는 일이요. 대신 로파 어른한테는 달마다 쌀 2가마씩 드린다 하셨소. 최 씨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데요. 10살이면 충분하지요. 아이를 관아에 들여보내면 어디서 자고 먹는 거요? 아전이 잠깐 멈추더니 답했습니다. 관아 안에서 지내야지요. 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어미 없이 자라서 낯선 곳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이 늙은 것이 곁에 없으면 밥도 잘 못 먹어요. 아직은 어리니 좀 더 크면 생각해 보겠소. 아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또 나리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거요? 최 씨가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아이가 좀 더 자란 뒤에 보내겠다는 것이요. 나리도 어린 자식이 밤마다 울고불고 하면 곤란하시지 않겠소. 아전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최 씨는 아전이 산길을 내려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성희가 옆에 서서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할매, 이제 어떻게 해요? 최 씨가 입술을 꽉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도망가야 할 수도 있다. 성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가면 평생 쫓겨다녀야 해요. 그럼 어찌하겠느냐? 성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할매. 최 씨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생각이 있다는 말을. 그러나 이상하게도 최 씨는 믿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성희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기보다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평범한 시골 아이처럼 지냈습니다. 마당을 쓸고 나무를 해오고 최 씨 옆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최 씨가 잠든 뒤에도 성희는 자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기름불 아래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또 썼습니다. 최 씨가 어느 날 밤 잠결에 눈을 떠보니 성희가 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자느냐? 성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됐어요, 할매. 손에 종이 여러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 씨가 일어나 받아보니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 씨가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엄사또의 부정부패가 조목조목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얼마만큼의 세금을 어떤 명목으로 거뒀는지, 빼앗아간 곡식의 양이 얼마인지, 마을마다 피해를 입은 집이 몇 가구인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엄사또가 거둬들인 것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물줄기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성희가 답했습니다.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요. 저는 그냥 들으면서 더하고 빼고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전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사람 눈빛이랑 말하는 방식을 보니까 사또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었어요. 최 씨는 종이를 내려놓고 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쓰려고? 암행어사가 지나가면 쓸 수 있어요. 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두매산골에 암행어사가 언제 온다고? 성희가 말했습니다. 올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이 고을 세금이 이 정도로 세고 있으면 나라 장부에도 곧 이상한 게 잡힐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를 보내요.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나라 장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희의 예상은 석 달 뒤에 맞아떨어졌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선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도포를 입고 낡은 갓을 쓴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마을 주막에 묵으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밥만 먹고 쉬어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희는 장에 나갔다가 그 선비를 보고 오자마자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할매, 때가 됐어요. 최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냐? 주막에 있는 저 선비, 암행어사예요. 최 씨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희가 답했습니다. 허름하게 차려입었는데 손이 고와요. 말을 안 하는데 귀는 다 열려 있어요. 주막 사람들이 사또 욕을 할 때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짐 속에 뭔가 단단한 것이 들어있는데 보따리 모양이 마패 크기예요. 최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씨는 마루 밑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12년 만에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자 낡은 천 안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빛이 바랜 문서 몇 장, 작은 옥함 하나, 그리고 비단에 쌓인 패 하나였습니다. 최 씨가 그것들을 성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성희가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문서를 읽고 옥함을 살펴보고 패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최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알아버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할매, 나 왕실 사람이에요? 최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성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가장 먼저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할매는 할매예요.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2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성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2년 전 최 씨가 궁에서 쫓겨나던 그날 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최 씨는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 안에서 위험에 처한 아기를 품에 안고 도망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아기가 성희였습니다. 후궁 하나가 왕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너무 총명하고 기운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챈 세력이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의 아이가 살아남으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을 두려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없애려 했고 후궁은 죽음을 앞두고 평소 믿던 최 씨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최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찾아가면 연루될 것이고 도성 안에 있으면 곧 잡힐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무작정 남쪽으로 그 다음엔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가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이를 나무 아래 놓아둔 것은 최 씨 자신이었습니다. 쫓기는 자신이 안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하늘에 맡기는 것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숨어서 지켜보다가 최 씨 자신이 아이를 발견한 척하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성희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할매는 처음부터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 왜 말 안 했어요? 최 씨가 성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알면 내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욕심이었다. 성희가 잠시 있다가 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욕심 아니에요. 나를 살리려고 한 거잖아요. 최 씨가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성희는 그런 최 씨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줬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60 넘은 노파의 등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희가 처음 온 날처럼 조용하고 하얀 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최 씨는 혼자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성희는 오두막에 남겨뒀습니다. 최 씨는 장터길을 천천히 걸으며 주막 쪽을 살폈습니다. 낯선 선비는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주막 안으로 들어가 국밥을 시켰습니다. 선비 쪽을 직접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며 아무 방향도 아닌 허공을 향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고을 사또가 걷어들인 세금이 3년치 장부에 구멍이 나 있다지요. 쌀이며 콩이며 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사람만 있고. 선비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일어서며 엽전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다 멈추더니 작은 종이 하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선비 쪽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종이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를 가진 자가 산 위 오두막에 있습니다. 최 씨는 장을 보는 척 한 바퀴를 돌고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성희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됐어요?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관아 쪽에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전이 아니었습니다. 포졸 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엄사또 본인이 말을 타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마당에 서서 그들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고 도망가서도 안 됐습니다. 성희가 최 씨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할매, 무서워요? 최 씨가 답했습니다. 무섭다. 저도요. 그러나 둘 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사또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오두막 마당이 좁아서 말도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또는 최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내일 당장 관아로 데려오너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목소리가 처음 관아에서 들었을 때와 달리 날이 서 있었습니다. 최 씨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날이 아이가 몸이 좋지 않아서요. 핑계대지 마라. 사또가 최 씨를 지나쳐 오두막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성희를 봤습니다. 성희는 마당 한쪽에 조용히 서서 사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이리 와봐라. 성희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또가 성희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아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성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 내력을 알아야겠다. 당장 관아로 가자. 최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잠깐만요. 물러서라. 날이. 최 씨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12년 전 궁궐안에서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버텨온 사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또가 의외라는 듯 최 씨를 봤습니다. 저는 그냥 산골 노파가 아닙니다. 사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를 함부로 건드리면 나리께서 감당 못할 일이 생깁니다. 사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늙은 것이 감히. 그러더니 포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포졸 둘이 최 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아래 산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봤습니다. 낯선 선비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름한 도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비의 도포 자락이 거쳤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마패였습니다. 햇빛에 번쩍이는 마패를 높이 쳐들며
선비가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소리에 산이 울렸습니다. 포졸들이 굳어버렸습니다. 사또의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성희의 손목이 풀렸습니다. 성희가 재빨리 최 씨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암행어사는 나이가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눈빛이 차고 단단했습니다. 어사 뒤에는 관복을 입은 관원 여럿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올라오는 것을 보니 아랫마을에도 이미 어사의 사람들이 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흙빛이 됐습니다. 어사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최 씨를 봤습니다. 최 씨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사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쪽지를 보내신 분이시오?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사가 사또를 돌아봤습니다. 사또, 본관은 왕명을 받아 이 고을을 살피러 왔소. 3년치 세금 장부와 곡식 창고를 즉각 열어 확인할 것이요. 사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소. 어사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없으면 장부를 보여주면 될 일이요. 사또가 부들부들 떨며 최 씨를 노려봤습니다. 이 늙은 것이 고자질을 해? 최 씨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품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를 어사에게 공손히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사가 받아서 펼쳤습니다. 읽어내려가는 어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을별 수탈 내역, 날짜와 양 흘러간 경로까지 조목조목 적힌 그 문서를 어사가 다 읽고 난 뒤 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을 내가 만들었느냐? 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몇이냐? 10살입니다. 어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사또는 그날로 포박됐습니다. 창고를 열어보니 성희가 적어둔 문서와 실제 곡식의 양이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어사는 사또의 죄목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2번, 3번 성희가 만든 문서와 대조했습니다.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아전들도 줄줄이 붙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관아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빼앗긴 곡식을 돌려받게 됐다는 소식에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관아 앞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최 씨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봤습니다. 어사가 최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둘이 관아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사가 최 씨를 찬찬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보모 상궁 최 씨 맞으시오? 최 씨가 눈을 들었습니다. 어찌 아시오? 한양에서 내려오기 전에 여러 가지를 알아봤소. 12년 전 갑자기 궁에서 사라진 상궁이 있다는 기록이 있었소. 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도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군요.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소. 태어나면서부터 쫓기며 살았소. 이제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오. 어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전하께서 결정하실 일이오. 다만 어사가 잠시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오래전부터 찾고 계셨소. 최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 어미는요? 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답이 됐습니다. 최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을 떴습니다. 알겠소. 아이를 데려가시오. 대신 부탁이 하나 있소. 말씀하시오. 아이 곁에 내가 있을 수 있게 해주시오. 아이가 새로운 곳에 적응할 때까지만이라도. 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한 고을 어귀에 말탄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앞장선 사람이 말에서 내리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젊은 암행어사였습니다. 얼굴은 앳되었지만 눈빛은 산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성이었습니다. 15세 궁으로 들어간 성인은 16세 왕의 부름을 받았고 17에 특별과거 시험을 치러 장원급제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나이였습니다. 시험관들이 답안지를 보고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는 이야기가 한양 장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15 나이에 암행어사의 직첩을 받아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성희가 말에서 내려 뒤를 돌아봤습니다. 행렬 뒤편에 가마 하나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흰머리에 고운 비단옷을 입은 노파가 내렸습니다. 최 씨였습니다. 궁으로 들어간 뒤 최 씨에게는 정경 부인의 봉작이 내려졌습니다. 처음 봉작을 받던 날 최 씨는 한참을 그 교지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모를 얼굴로. 그러다 성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매,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최 씨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성희가 최 씨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할매, 다리 아프지 않아요? 이 정도야. 그래도 가마 타야 해요. 정경 부인이 걸어다니면 안 돼요. 최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사나리가 할매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성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바구니 속에서 최 씨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던 그 갓난아기의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서 두 사람은 잠시 먼 산을 봤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웠습니다.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최 씨가 가만히 성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희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느티나무 아래 바구니 속 아기를 처음 안던 그날부터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 씨는 그 다짐을 지켰습니다. 하늘이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갚았습니다. 그래도 내 할매는 할매예요. 10살짜리 아이의 이 한마디가 60 넘은 할머니의 12년 세월을 한 번에 녹여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